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이를 보는 겁니까? 사람 인생을 캐묻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소리친 순간 진료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치과용 조명이 하얗게 쏟아지는 의자 위에서 4살짜리 하루는 겁에 질린 채 내 손가락을 꽉 붙잡고 있었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분노를 피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투명한 보호 안경 너머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장갑 낀 손을 들어 마스크 끈을 벗겼다. 그 얼굴이 드러난 순간 나는 숨을 잊었다. 5년 동안 꿈에서조차 마주치기 두려워 도망쳤던 얼굴, 한때 내 세상의 전부였고, 동시에 내가 가장 잔인하게 밀어냈던 남자, 백도겸이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반지하 방에서 하루를 업고 나왔다. 장마가 끝난 지 한참 되었는데도 골목은 늘 축축했고, 오래된 빌라 벽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하루는 전날 밤부터 오른쪽 볼이 빵처럼 부어올라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충치인 줄 알았다. 동네 약국에서 어린이 해열제를 사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볼을 닦아주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자 아이는 열에 들떠 작은 몸을 떨었고, 엄마, 이 안에 벌레가 있어. 벌레가 깨물어라고 울먹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도 같이 깨물리는 것 같았다. 통장에는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지갑 속 현금은 8만 7천 원, 체크카드에는 다음 주 도시락 업체에서 들어올 급여를 기다리는 빈 잔고뿐이었다. 그래도 아이가 아픈데 돈부터 계산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나를 청담동 치과로 보내준 사람은 합정동 반찬가게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 김소담이었다. 소담 언니는 자기 조카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적 있다며 명함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근처에 있는 고급 치과였다.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입구부터 호텔 로비 같았고, 의료진 소개란에는 해외 연수, 국제학회, 대학병원, 경력 같은 말들이 가득했다. 그런 곳은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었다. 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야간 포장, 알바와 반찬가게 일을 오가며 하루를 키우는 사람이었다. 월세 55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티는 사람이었다. 청담동 대형 치과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내 낡은 운동화 밑창을 비웃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하루가 또 한 번 비명을 지르며 내 품에 얼굴을 묻자 나는 자존심을 접고 택시를 잡았다. 치과 입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유리문 안쪽은 너무 환해서 오히려 차가워 보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들은 단정한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로비에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이 퍼져 있었다. 벽에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고, 대기석의 가죽 소파는 손으로 만지기조차 미안할 만큼 깨끗했다. 나는 하루를 아는 채 접수대로 다가가며 몇 번이고 말했다. 응급이에요. 아이가 밤새 열이 났어요. 비용이 많이 나오면 나눠서 낼 수 있을까요? 직원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함마저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보험 적용 여부와 보호자 정보를 확인하더니 잠시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고, 곧 한 간호사가 우리를 가장 안쪽 진료실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엑스레이 사진을 살펴보고 있었고, 어깨선이 반듯했다. 수술모와 마스크, 보호안경 때문에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뒷모습에서 낯선 불안을 느꼈다. 간호사가 선생님 응급 소아 환자입니다라고 말하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깊고 차분한 눈이 나와 하루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하루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하루야, 선생님이 입안에 숨어있는 나쁜 세균만 찾아볼게.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하루는 낯선 남자를 무서워하면서도 이상하게 울음을 멈추었다. 그 목소리에 기대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모양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한 진료처럼 보였다. 남자는 하루를 의자에 눕히고 작은 거울로 입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몇 초 지나지 않아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그는 모니터를 확인하고
다시 하루의 얼굴을 살피고 다시 내 얼굴을 보았다. 그러더니 치료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졌다. 아이 아버지는 같이 안 오셨습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보호자예요. 필요한 설명은 저한테 해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더니 다시 물었다. 아버지 성함은요? 가족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 치아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그 말에 나는 불편함을 느꼈다. 물론 의학적으로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단순히 차트를 채우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마치 이미 어떤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입으로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집요했다. 나는 짧게 답했다. 아이 아버지는 없습니다. 남자는 손을 멈추었다. 아주 짧은 정적이었다.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혼입니까? 사별입니까? 아니면 연락이 안 되는 겁니까? 그 질문은 내 오래된 상처 위에 소독약도 없이 칼을 대는 것 같았다. 나는 하루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런 사정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이 치료가 먼저 아닌가요? 그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를 혼자 키우셨습니까? 충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식습관, 생활 환경, 보호자 관리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의학적 설명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내 귀에는 비난처럼 들렸다. 가난해서 아이 일을 망가뜨린 엄마, 혼자 살기 바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여자, 그런 딱지가 내 이마에 붙는 것 같았다. 나는 참고 참았다. 비싼 곳에 왔으니 무례해도 참아야 한다고, 아이만 치료받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눌렀다. 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까? 4살 아이가 이 정도로 진행되려면 보호자의 공백이 꽤 컸을 텐데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밤새 아이를 안고 울었던 시간, 월세와 병원비 사이에서 숨이 막혔던 시간,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아빠 없는 집이라는 말이 돌까봐 웃으며 고개 숙였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손을 밀쳐냈다. 그만하세요. 아이 아빠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 불러다 사인이라도 받으실 겁니까? 선생님은 치과 의사예요. 아니면 주민센터 조사관이에요? 그가 마스크를 벗기 전까지 나는 그를 몰라보았다. 아니,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아보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백도겸,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을 나와 미국 연수까지 다녀온 남자. 내가 24세 사랑했고 25세 떠났으며 26에 그의 아이를 낳으면서도 끝내 연락하지 않았던 남자. 그의 눈동자는 5년 전보다 깊어졌고 얼굴선은 더 날카로워졌지만 숨 막히게 익숙했다. 나는 하루를 안으려고 몸을 돌렸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했다. 그가 하루를 보기 전에, 아니 이미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그가 눈치채기 전에 이곳을 나가야 했다. 그러나 도겸은 차갑게 말했다. 문채린, 아이 데리고 나가면 안 돼. 염증이 뿌리 쪽까지 내려갔어. 지금 처치 안 하면 얼굴 붓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하루가 내 품에서 힘없이 엄마, 아파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하루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속눈썹에는 눈물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열이 오른 볼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 순간 나는 여자가 아니라 엄마였다. 사랑했던 남자 앞에서 무너지는 자존심보다 아이의 고통이 먼저였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하루를 진료 의자에 눕혔다. 치료해 주세요. 비용은 제가 어떻게든 낼게요. 한 번에 못 내면 나눠서라도 갚겠습니다. 도겸은 한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다시 마스크를 올렸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충격,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손놀림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치료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도겸은 필요한 말만 했다. 흡입기, 소독. 조금만 더. 하루에게는 놀라울 만큼 부드럽게 말했다. 잘하고 있어. 우리 하루 정말 용감하네. 그 목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잊고 있던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도겸은 예전에도 그랬다. 차갑고 무뚝뚝해 보여도
다친 길고양이를 보면 편의점에서 캔을 사오던 사람이었다. 내가 시험에 떨어져 올 때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밤새 문제집을 다시 풀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나는 더 도망쳐야 했다.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내가 짐이 될까봐 두려웠다. 5년 전 그의 어머니가 내 앞에 봉투를 밀어놓으며 우리 도겸이는 너 같은 애가 붙잡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분노보다 수치심을 먼저 느꼈다. 그래서 떠났다. 사랑해서 떠났다는 말은 참 비겁하지만 그때의 나는 정말 그 말밖에 붙잡을 것이 없었다. 응급처치가 끝났을 때 하루는 진정제를 조금 먹고 내 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도겸은 장갑을 벗고 손을 씻은 뒤 나에게 설명했다. 오늘은 급한 염증만 잡았어. 하지만 뿌리 쪽 손상이 심해서 몇 차례 더 봐야 해. 소아 치수 치료랑 크라운까지 하면 6개월 정도 관리해야 하고 전체 비용은 재료와 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420만 원 정도 생각해야 해. 420만 원, 누군가에게는 명품 가방 하나 값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몇 달을 숨만 쉬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월세, 어린이집 특별 활동비, 교통비, 식비 밀린 공과금, 숫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나를 조롱했다. 다른 병원에 가면 내가 겨우 입을 열자 도겸이 말을 끊었다. 다른 병원에 가도 치료는 받아야 해. 다만 오늘 찍은 사진과 기록은 넘겨줄 수 있어. 선택은 내가 해. 그 말투는 차가웠지만 협박은 아니었다. 그래서 더 괴로웠다. 나는 차라리 그가 예전처럼 나를 원망하고 몰아붙이길 바랐다. 그러면 미워하기 쉬웠을 테니까. 접수대에서 오늘 응급 비용을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냈을 때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비용은 원장님이 처리하셨습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도움을 거절할 힘조차 없는 내가 싫었다. 나는 곧장 도겸을 찾아갔다. 그는 복도 끝에서 흰 가운을 벗고 있었다. 이러지 마. 나 동정하지 마. 오늘 비용이 얼마든 내가 갚을게. 나는 지갑에서 구겨진 현금과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도겸은 내 손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동정 아니야. 아이 치료비를 두고 자존심 싸움할 생각 없어. 그럼 뭐야? 내가 쏘아붙이자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5년 만에 나타나서 내 앞에서 죽었다고 말한 남자의 아이가 이상하게도 내 어릴 때 얼굴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보내야 해?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도겸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하루의 눈매, 콧대,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오른손 엄지 옆에 작은 점까지 그는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착각이야. 하루는 내 아이야. 너랑 상관없어. 도겸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묻는 건 사실이야. 사실은 내가 알 필요 없어. 나는 하루를 더 단단히 안았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강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아이 하나만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 누군가 그 아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무너진다. 나는 도겸이 하루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다. 그의 집안, 그의 돈, 그의 어머니, 그 모든 것이 나를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도겸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뜻밖의 말을 했다. 오늘 밤은 아이 상태를 지켜봐야 해. 열이 다시 오를 수 있고 부기가 심해지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해. 내 집이 망원동 반지하라면 습도도 좋지 않을 거야. 우리 집으로 가. 나는 귀를 의심했다. 미쳤어? 내가 왜 네 집에 가? 아이 때문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내일 아침 다시 확인해야 하니까 가까이 있는 게 좋아.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5년 전에도 네가 알아서 하겠다고 사라졌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그 결과가 지금 이거야. 아이는 아픈데 너는 돈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5년을 살았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틀린 말이 아니어서 더 아팠다. 결국 나는 도겸의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의 조수석은 너무 깨끗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했다. 하루는 뒷좌석 카시트에 기대어 잠들었고 도겸은 말없이 핸들을 잡았다. 차는 강변북로를 지나 한강을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여의도의 불빛이 물결처럼 번졌고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초췌한 얼굴, 묵담한 머리, 오래 입어 소매가 늘어난 카디건. 도겸 옆에 앉은 나는 5년 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다. 그때 나는 적어도 꿈이라도 있었다. 지금의 나는 하루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는 사람이었다. 도겸의 집은 성동구 성수동 고층 주상복합이었다. 로비에는 경비 직원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카드키가 있어야만 움직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거실과 통창 너머의 한강 야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루가 잠에서 깨 눈을 비비며 "엄마, 여기 호텔이야?" 라고 묻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도겸은 아이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 주고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다. "오늘은 여기서 자. 아이 약은 내가 시간 맞춰줄게." 그의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하루의 이불을 직접 펴는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하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의 손길을 닮은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진짜 아빠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만 숨기고 있었다. 그 밤, 하루가 잠든 뒤 도겸은 거실 테이블 위에 치료 계획서를 올려놓았다. "계약서를 만들 거야." 나는 경계심에 몸을 세웠다. "무슨 계약서?" "아이 치료비는 내가 부담한다. 대신 치료가 끝날 때까지 아이 상태를 내가 직접 관리한다. 네가 원하면 내 생활비에는 손대지 않아. 다만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안 돼." 나는 웃음이 나왔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였다. "결국 감시하겠다는 거네." 도겸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이번에는 그냥 못 보내. 너한테 그럴 권리 없어.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곧 알게 되겠지."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그가 유전자 검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에 갈게. 치료비는 갚을 방법을 찾겠어." 도겸도 따라 일어섰다. "문채린, 너 혼자 다 감당하는 척하지 마. 그 고집 때문에 너도 아이도 다쳤어." "고집이 아니라 생존이었어." 나는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 하나 붙잡고 인생 바꾸려는 애라고 했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평생 그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도 똑같잖아." 내 집에 들어온 순간 나는 또 초라해졌어. 내 도움 없이는 아이 병원비도 못 내는 여자가 됐고 네가 내민 계약서 앞에서 선택지도 없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싫은 거야.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네 옆에 선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싫어. 도겸의 얼굴에서 분노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강 쪽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낯설 만큼 고통스러워 보였다. "우리 어머니가 널 만났다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도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나는 몰랐어." 그 한마디가 5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주었다. 나는 그 가능성이 두려웠다. 미워해야 버틸 수 있었는데 미워할 이유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아직 다 죽지 않은 마음뿐이니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하루가 열이 다시 올라 칭얼거렸다. 도겸은 누구보다 빠르게 체온계를 가져오고 약을 확인하고 미지근한 물수건을 적셔 아이의 목덜미를 닦았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가 잠결에 "아빠" 라고 중얼거렸을 때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하루는 평소에도 어린이집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를 할 때면 혼자 그림책 속 아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곤 했다. 그리움은 가르치지 않아도 생기는 것이었다. 도겸은 아이의 이마를 한 번 더 닦아주며 낮게 말했다. "하루야, 아프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의사로서의 책임보다 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소파 끝에서 잠들어 있었다. 눈을 뜨니 주방에서 된장국 냄새가 났다. 도겸이 직접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하얀 셔츠 소매를 걷은 채 계란찜을 만들고 하루가 먹기 좋게 밥을 시키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고급스러운 집보다 더 비현실적이었다. 하루는 식탁에 앉아 도겸을 바라보며 물었다. 선생님, 우리 엄마랑 아는 사람이에요? 도겸은 잠시 나를 보더니 아이에게 미소 지었다.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하루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엄마 친구예요? 도겸은 대답 대신 숟가락을 하루 손에 쥐어 주었다.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나는 그날 아침 도겸의 집을 나가지 못했다. 하루의 열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고 도겸은 오후 재진까지 지켜보는 게 좋다고 했다. 나는 계속 마음속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앞에만 서면 하루에 부은 볼이 떠올랐고 치료 계획서의 숫자가 떠올랐고 5년 전 혼자 산부인과 병실에서 아이를 낳던 밤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아무도 부르지 못했다. 이번에도 혼자 버티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상처받는 건 내가 아니라 하루일지도 몰랐다. 결국 나는 도겸이 내민 임시보호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름을 쓰는 손끝이 떨렸다. 문채린. 내 이름 세 글자가 종이 위에 내려앉는 순간 마치 5년 동안 간신히 닫아두었던 문이 다시 열리는 것 같았다. 도겸은 계약서를 접어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치료 끝날 때까지 여기 있어. 방은 준비해 둘게. 내가 불편하면 가사 도우미에게 맡기면 돼. 너는 하루만 돌봐.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부잣집 사람의 친절에는 늘 조건이 붙는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말했다. 나는 여기 손님으로 있는 거 아니야. 치료비 갚을 때까지 일할게. 청소든 요리든 시켜. 빚지는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아. 도겸은 내 얼굴을 보다가 피곤한 듯 웃었다. 너는 여전히 사람 마음을 빚으로 계산하네. 그래야 덜 다쳐. 내가 대답하자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망원동 방으로 돌아가 최소한의 짐만 챙겨왔다. 작은 캐리어 하나, 하루의 옷, 몇 벌, 낡은 공룡 인형, 어린이집 가방, 그리고 내가 몇 년째 버리지 못한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24세 나와 26의 도겸이 있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길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수동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루는 이미 도겸의 무릎 위에 앉아 블록을 맞추고 있었다. 아이는 내가 들어오자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엄마, 선생님 집에 장난감 엄청 많아. 선생님이 나랑 같이 자도 된대.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루는 너무 빨리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도겸은 나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아이 방에 필요한 건 내일 사올 거야. 침대, 책상, 옷장, 내 것도. 나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우리는 잠깐 있는 거야. 도겸은 블록 하나를 하루 손에 쥐어주며 낮게 대답했다. 잠깐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자. 그 말은 예고처럼 들렸다. 앞으로 내가 마주해야 할 것은 아이의 치료만이 아니었다. 5년 전 나를 밀어냈던 그의 가족. 내가 끝내 숨겨야 하는 하루의 진짜 혈통. 그리고 아직도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도겸에 대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이 집 안으로 함께 들어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하루 옆에 누워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통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 한강 위로 자동차 불빛이 길게 흘러갔다. 하루는 치료를 받고 통증이 줄었는지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를 지켜야 한다고. 백도겸이 아무리 다정해도 그의 집이 아무리 따뜻해도 나는 방심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방문 밖 거실에서 낮은 발소리가 멈추고 도겸이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내 결심은 벌써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문가에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체리나, 이번에는 내가 알아낼 거야. 네가 왜 떠났는지, 하루가 누구 아들인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5년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나는 눈을 감은 척 숨을 죽였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심장은 이미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성수동 집에서의 생활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조용하다는 말이 평온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작은 컵 하나 내려놓는 소리에도 마음이 움찔거렸다. 나는 이 집의 넓은 거실, 반짝이는 주방,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리는 두꺼운 러그, 언제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공기 속에서 매 순간 내가 이곳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 망원동 반지하 방에서는 새벽마다 윗집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골목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 비 오는 날 하수구 냄새까지 삶의 일부처럼 섞여 있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 완벽했다. 완벽한 것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나처럼 흠집 많은 사람에게는 숨을 조이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했다. 도겸은 출근 시간이 일정했다. 아침 7시 반이면 말없이 커피를 내리고 하루의 약봉투를 확인하고 전날 밤 내가 제대로 잠을 잤는지 모른 척 살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절제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고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더 무서웠다. 그는 내가 무엇을 숨기는지 알고 싶어 했고 나는 그가 묻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 추궁당하는 기분이었다. 하루는 그런 어른들의 긴장을 모른 채 빠르게 회복했다. 치과 치료를 받은 뒤 볼에 붓기는 조금씩 가라앉았고 밤마다 끙끙 앓던 소리도 줄었다. 아이는 도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자연스럽게 도겸 삼촌이라고 불렀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도겸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아주 잠깐 멈추었다. 나는 그것을 못 본 척했다. 하루가 도겸에게 마음을 여는 속도는 너무 빨랐다. 아빠라는 존재를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 없는 아이는 자신에게 다정하게 무릎을 내어주는 어른 남자를 본능적으로 붙잡았다. 도겸은 퇴근 후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도 하루가 달려나오면 외투를 벗기도 전에 아이를 안아 올렸다. 오늘 약 잘 먹었어? 어린이집에서 밥은? 아픈 데는 없어? 그는 의사처럼 묻다가도 하루가 작은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면 결국 웃고 말았다. 그 웃음은 내게 잔인했다. 나는 오래전 그가 나에게만 보여주던 웃음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웃음이 하루에게 향하는 것을 보며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하루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그 사랑이 진실을 요구하는 순간이 올까봐 무서웠다. 나는 이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새벽마다 조용히 일어나 주방을 닦고 하루 옷을 정리하고 거실 먼지를 훔쳤다. 고급 청소기는 버튼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 작동법도 몰랐다. 인덕션은 내 손끝을 놀리듯 삑삑거렸고 빌트인 오븐은 작은 글씨가 전부 영어라 한참을 들여다봐야 했다. 나는 살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난한 집 살림은 누구보다 잘했다. 남은 김치로 볶음밥을 만들고 싸게 산 무 한 개로 국과 반찬을 나누고 아이 옷에 늘어진 소매를 접어 박음질하는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집의 살림은 다르게 움직였다. 비싼 냉장고에는 유기농 채소와 수입 치즈, 고급 생수가 줄지어 있었고 그 앞에서 나는 시장 골목에서 1,000원어치 콩나물을 고르던 내 손이 부끄러워졌다. 도겸은 그런 내 모습을 참지 못했다. 어느 날 밤 하루가 잠든 뒤 내가 주방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만해.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직 다 안 끝났어. 끝낼 필요 없어. 청소는 사람 부르면 돼. 그 사람 부르는 돈도 다 빚으로 계산하면 되겠네. 내가 비꼬듯 말하자 도겸의 눈썹이 낮게 내려갔다. 문채린 내가 내게 빚을 지우려고 데려온 것 같아? 그럼 뭐야? 불쌍해서? 아니면 하루가 내 아이인지 확인하려고? 말이 나가자마자 나는 후회했다. 도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내 손목을 놓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다. 둘 다 아니라고 하면 믿을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믿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어버리면 더는 도망칠 명분이 없어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도겸은 나를 억지로 쉬게 하려는 대신 이상한 방식으로 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다. 내 방옷장에는 어느새 새 옷들이 걸려 있었다. 과하게 화려한 옷은 아니었다. 부드러운 니트, 단정한 셔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스커트, 편한 실내복, 계절에 맞는 코트까지 모두 내 취향을 묘하게 알고 고른 것처럼 차분했다.
나는 처음엔 손도 대지 않았다. 옷걸이에 걸린 가격표를 보고 숨이 막혔다. 내가 한 달 일해도 못 살 옷을 아무렇지 않게 입는다는 건 나 자신을 속이는 일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계속 낡은 티셔츠와 늘어난 바지를 입었다. 도겸은 며칠을 참다가 결국 식탁 앞에서 말했다. 그 옷들 왜 안 입어? 내 옷이 아니니까. 내 방에 있으면 내 거야. 그렇게 쉽게 사람 물건이 되는 거 아니야. 도겸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러면 내 몸은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해? 낡은 옷만 입고 아파도 참아야 내 자존심이 지켜져?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날 나는 몸이 좋지 않았다. 생리통이 심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하루 앞에서 티내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고 있었다. 도겸은 말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잠시 뒤 그는 따뜻한 대추생 강차를 가져와 내 앞에 놓았다. 마셔. 배 따뜻하게 하고 일찍 자. 나는 컵을 내려다보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예전에도 그는 내가 손발이 차다고 하면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와 손에 쥐어주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지만 따뜻한 컵을 감싼 손끝에서부터 마음이 풀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작게 말했다. 도겸은 내 앞에 앉아 담담하게 물었다. 왜? 익숙해지면 안 되니까.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다. 그럼 익숙해져. 이번에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 말은 위험했다. 내가 가장 듣고 싶었고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해 컵을 들어 차를 마셨다. 달고 매운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도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나를 몰아붙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침묵이었다. 하지만 이 조용한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다. 금요일 밤 도겸이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하루를 목욕시키고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배달도 경비실을 통해 올라왔고 도겸은 방문객이 있으면 미리 연락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인터폰 화면을 보았다. 화면 속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웨이브 머리에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고 명품 로고가 선명한 재킷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오빠, 문 열어. 나윤이야. 백나윤, 도겸의 여동생이었다. 5년 전 나는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도겸의 휴대폰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었다. 늘 명랑하고 귀엽게 웃던 고등학생은 이제 한눈에 봐도 까다로운 상류층 아가씨가 되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 순간 하루가 젖은 머리로 뛰어나와 엄마, 누구야? 라고 물었다. 나는 급히 아이를 뒤로 보냈지만 이미 늦었다. 나유는 계속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경비실에서 연락까지 올라왔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윤의 눈이 나를 훑었다. 먼저 내 얼굴, 그 다음 젖은 손, 집 안쪽의 아이 슬리퍼, 그리고 뒤에 숨어있는 하루까지.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누구세요? 나는 목이 말랐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도겸의 손님? 아이 환자 보호자? 임시로 머무는 사람? 어느 말도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았다. 나유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오빠 집에 여자가 있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게다가 애까지 있어? 하루가 내 다리 뒤에 숨어 나윤을 올려다보았다. 나윤은 아이의 얼굴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 짧은 순간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도 무언가를 느낀 것이다. 하루의 눈매는 도겸을 너무 많이 닮아 있었다. 나윤은 곧장 표정을 고쳤지만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하루예요. 내가 대답했다. 성은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문하루요. 나유는 비웃듯 웃었다. 문하루. 엄마 성을 따랐네요. 요즘은 그럴 수도 있다지만 우리 오빠 집에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와 살 정도면 보통 사이는 아니겠죠? 나는 하루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가 치료 중이라 잠시 머무는 겁니다.
잠시라. 나유는 거실을 둘러보며 소파에 앉았다. 잠시 머무는 사람이 안방 옆방을 쓰고 아이 장난감이 거실에 깔려 있고 냉장고에는 아이 간식이 가득하다. 되게 편리한 잠시네요. 나는 모욕을 삼켰다. 도겸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유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백을 내려놓고 다리를 꼬았다. 나 물 좀 줘요. 탄산수 말고 따뜻한 물. 컵은 깨끗한 걸로. 그 말투는 명백히 나를 하대하는 것이었다. 나는 하루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주방으로 갔다. 손끝이 떨렸다.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내오는데 나유는 어느새 거실 한쪽에 놓인 하루의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엄마, 하루, 그리고 키 큰 남자. 하루는 그 남자 옆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도겸 삼촌이라고 적어 놓았다. 나유는 그림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애가 우리 오빠를 꽤 좋아하나 봐요.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답했다. 아이가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에요. 아니요. 나유는 웃지 않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아무나 따르는 얼굴이 아닌데요. 꼭 잃어버린 걸 찾은 애처럼 보이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겸이 들어왔다. 그는 집안 분위기를 보자마자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나유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나유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빠, 나왔어. 엄마가 걱정해서 보내셨어. 오빠가 요즘 집에도 잘 안 오고 선자리도 다 거절하고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드나든다는 말이 있어서. 도겸은 외투를 벗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럼 뭔데? 나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도겸은 내 쪽으로 걸어와 아주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는 놀라 몸이 굳었다. 그는 나윤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채린이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루는 내가 치료 중인 아이야.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책임? 나윤의 눈이 커졌다. 오빠가 왜 이 여자를 책임져? 설마 사귀어? 나는 급히 말하려 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도겸이 더 빨랐다. 맞아. 그렇게 생각해도 돼. 나는 도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나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빠 미쳤어? 엄마가 알면 난리나. 다음 달에 한서그룹 회장님 딸하고 자리 잡아 놓은 거 알잖아. 엄마가 그 일로 얼마나 공들였는데. 도겸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었다. 나는 그 자리 나간다고 한 적 없어. 그래도 집안끼리 얘기가 오간 일이야. 오빠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엄마 체면은? 병원 투자 문제는? 우리 집 이름은? 나윤의 말 속에는 사랑보다 체면이 먼저였고 사람보다 집안이 먼저였다. 나는 그 익숙한 논리에 속이 차가워졌다. 5년 전 도겸의 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다. 너 하나 때문에 도겸이 잃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고. 그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도겸은 내 어깨에서 손을 거두지 않았다. 집안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을 팔 생각 없어. 나유는 나를 노려보았다. 이 여자 때문이야? 오빠, 정신 차려. 딱 봐도 오빠랑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이잖아. 애까지 있는 여자고. 그 순간 도겸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말 조심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나유는 입을 다물었다. 도겸은 계속 말했다. 채린이와 하루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엄마에게 전해. 내 집에 누가 사는지 감시할 필요 없다고. 나유는 분을 삼키며 가방을 들었다. 그러나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섰다. 엄마가 그냥 넘어가실 것 같아?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실 거야. 저 아이가 누구인지, 이 여자가 왜 나타났는지 엄마는 끝까지 파헤치실 거라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도겸에게 따졌다. 왜 그런 식으로 말했어? 사귀는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니. 내 동생이 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겠어? 도겸은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나는 내 가족과 엮이고 싶지 않아. 이미 엮였어. 그는 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가 내 앞에 온 순간부터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하루를 건드리지 마. 도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해? 내가 아이를 빼앗을 사람으로 보여? 너는 아닐지 몰라도 내 집안은 그럴 수 있어. 그 말에 도겸은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도겸의 어머니 백정희 여사가 직접 나타났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것은 아니었다. 더 무서운 방식으로 연락이 왔다. 성수동 집 관리실을 통해 백정희 여사님께서 오후 3시에 방문 예정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마치 집주인이 세입자 점검을 나오듯 그녀는 내 존재를 확인하러 오겠다고 통보했다. 나는 하루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을 몇 번이고 정리했다. 도겸은 진료 일정 때문에 늦을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백정희라는 이름은 내게 여전히 공포였다. 5년 전 압구정 한 카페에서 그녀는 우아한 한복 재킷을 입고 내 앞에 앉아 있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사람을 베는 칼이 있었다. 채린 양, 도겸이는 위로 올라가야 할 아이예요. 당신 같은 사람과 감정놀이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날 그녀가 내민 봉투 속 수표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내가 정말 도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녀의 확신이었다. 오후 3시 정각 백정희 여사가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짙은 남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고 손에는 악어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거실, 식탁, 아이 장난감, 내 방문까지 천천히 훑었다. 나는 현관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살짝 올라갔다.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게 말했다. 오랜만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반가운 사이는 아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차는 됐고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리고 아이는 어디 있나요?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 그녀는 낮게 웃었다. 도겸이 집에 아이까지 들여놓고 낮에는 어린이집에 보낸다. 꽤 자연스럽게 살고 있네요. 나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잠시 머무는 겁니다. 치료 때문에요. 치료. 그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반복했다. 도겸이가 운영하는 치과가 무료 보호소는 아닐 텐데요. 문채린 씨 5년 전에도 내가 말했죠. 당신은 도겸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하루 앞에서만큼은 비겁해지고 싶지 않았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백정희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났죠? 제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고 우연히 만났습니다. 세상에 참 편리한 우연도 있네요.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도겸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집안끼리 오래 준비한 자리입니다. 문채린 씨가 어떤 사정으로 힘들게 살았는지는 관심 없어요. 필요한 돈이 있으면 말해요. 아이 치료비든 생활비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5년 전과 똑같았다. 다른 것은 내 품에 하루가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나는 봉투를 보지 않았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존심 세우는 건 자유지만 아이까지 고생시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문채린 씨, 아이 아버지는 누구죠?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제 아이입니다. 대답을 피하지 마세요. 도겸이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벌써 내 귀에 들어왔어요. 나는 숨을 골랐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백정희 여사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럼 확인하면 되겠네요. 아이가 도겸이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당신도 떳떳할 테니까. 나는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분명했다. 유전자 검사.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녀는 하루를 손자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려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반대로 나를 더러운 의도로 아이를 이용한 여자로 몰아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나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겸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아마 내가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으려고 진료를 조정한 모양이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며 상황을 단번에 읽었다. 테이블 위 봉투, 굳은 내 얼굴, 차갑게 앉아있는 어머니. 도겸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여기 왜 오셨습니까? 백정희 여사는 태연했다. 내 아들 집에 오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니? 채린이에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했을 뿐이야. 도겸아, 너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애 딸린 여자를 집에 들이고 병원 일에도 지장을 주고 집안에서 정한 혼담까지 깨려고 해. 네가 백도겸이 아니라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라면 모를까. 너는 네 이름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백가 사람이고 내 뒤에는 병원 재단과 투자자들이 있어. 도겸은 차갑게 말했다. 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만은 아니야. 어머니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 말이 바로 내가 5년 전 떠난 이유였다. 도겸은 내 앞에 섰다. 마치 5년 전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야 하려는 사람처럼. 어머니, 채린이에게 돈 봉투 내미는 일 2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백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5년 전에도 그러셨죠. 도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아셨습니까? 어머니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나 곧 표정을 가다듬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니? 그때 내가 틀린 말했어? 저 아이가 내 옆에 남았다면 넌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왔어. 그 자리가 채린이를 잃고 얻은 거라면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 도겸의 말은 조용했지만 거실 전체를 흔들 만큼 무거웠다. 나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다. 백정희 여사도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좋아.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자. 그럼 저 아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그녀의 시선이 하루의 작은 신발에 머물렀다. 네가 그 아이에게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 아이라면 문제는 더 커져. 우리 집 손자가 그런 식으로 밖에서 자랐다는 걸 세상이 알면 어떻게 되겠니? 반대로 내 아이가 아니라면 저 여자는 더 위험한 사람이야. 어떤 쪽이든 확인이 필요해. 도겸은 천천히 대답했다. 확인은 제가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네, 방식이 뭔데? 채린이를 협박하지 않고 하루를 겁주지 않고 제 가족을 제가 직접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가족. 그는 처음으로 하루와 나를 그 단어 안에 넣었다. 백정희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지금 후회할 선택을 하고 있어. 도겸은 물러서지 않았다. 후회는 이미 5년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문채린 씨, 착각하지 마세요. 도겸이가 잠시 예정에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백가 며느리 자리는 동정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를 앞세워 버티면 당신만 더 비참해질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도 그 자리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제 아이가 다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고는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도겸은 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괜찮아. 나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괜찮을 리가 없잖아. 그는 입술을 다물었다. 미안해. 네가 미안할 일 아니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내 어머니는.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런 말을 들으면 무너지는 사람이고. 도겸은 내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내가 피할까봐 두려운 듯했다. 그 망설임이 오히려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도겸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내가 막을게. 나는 속삭였다. 막을 수 있어?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더 슬펐다. 그도 알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압박은 사랑만으로 쉽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하루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애써 평범하게 꾸며져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죽을 끓여 주었고 도겸은 약 시간을 맞춰 주었다.
하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겸에게 어린이집에서 만든 종이 카네이션을 보여주었다. 삼촌, 이거 내가 만들었어. 엄마 줄 건데 삼촌도 볼래? 도겸은 아이 앞에 앉아 진지하게 감탄했다. 정말 잘 만들었네. 하루 손재주가 좋구나. 하루는 배시시 웃었다. 그 웃는 얼굴을 본 도겸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다. 그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피가 부르는 감각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 일부를 보는 듯한 낯선 충격을.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다. 도겸의 외가 쪽 친척 모임이 추석을 앞두고 열린다는 소식이었다. 장소는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백정희 여사의 자택이었다. 도겸은 원래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병원 이사회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며 반드시 오라고 했다. 그리고 더 노골적인 문자가 도겸에게 왔다. 그 여자와 아이까지 데리고 와라. 숨길 일이 없다면 보여주지 못할 이유도 없겠지. 도겸은 그 문자를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우연히 화면을 보고 말았다. 속이 얼어붙었다. 안 가. 내가 말했다. 하루도 안 데려가. 도겸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럼 거절해. 거절하면 어머니가 직접 더 거칠게 움직이실 거야. 어린이집에 사람을 보내거나 내 과거를 조사하거나 하루를 몰래 검사하려 할 수도 있어. 나는 그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백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그 모임에 가게 되었다. 나는 하루에게 새 한복을 입혔다. 도겸이 준비한 것이었다.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남색 바지, 작은 복주머니까지 달린 한복을 입은 하루는 거울 앞에서 빙글 돌며 좋아했다. 엄마, 나 왕자 같아? 나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우리 하루 제일 멋있어. 하지만 내 속은 타들어갔다. 도겸은 내게도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와 얇은 코트를 준비해 두었다.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했다. 적어도 하루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낯선 여자를 보았다. 가난을 감추려 애쓰는 여자, 무너지지 않으려 허리를 곧게 펴는 여자, 그리고 아직도 사랑했던 남자의 집안 앞에 서면 떨리는 여자였다. 평창동 집은 성수동 아파트와는 또 다른 세계였다. 높은 담장 너머로 잘 가꾼 소나무와 석등이 보였고 마당에는 한복을 입은 친척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집 안에서는 전 냄새와 갈비찜 냄새가 풍겼다. 추석을 앞둔 집안 모임답게 송편과 과일, 전통주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그 따뜻한 음식 냄새와 달리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도겸이 내 손을 잡고 들어서자 대화가 순간 멈췄다. 몇몇 어른들은 노골적으로 나를 훑었고 젊은 친척들은 휴대폰 너머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하루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긴장했는지 내 치마를 꼭 붙잡았다. 도겸은 아이 앞으로 몸을 살짝 낮추고 말했다. 하루야, 무서우면 삼촌 손잡아. 하루는 망설이다가 도겸의 손을 잡았다. 그 장면을 본 친척들 사이에서 작게 술렁임이 일었다. 백정희 여사는 안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손님을 맞는 집안 어른의 완벽한 미소였다. 왔니, 도겸아. 그리고 내게 시선을 돌렸다. 문채린 씨도 왔군요, 아이도. 그녀는 하루를 향해 다가왔다. 내가 하루니, 하루는 내 뒤에 숨었다. 나는 아이 어깨를 감쌌다. 정희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낯을 가리나 보네. 아이들은 참 솔직해서 좋아요. 누구를 닮았는지도 숨기지 못하고.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미 첫 칼을 꺼낸 것이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 불편해졌다. 큰아버지뻘 되는 남자가 도겸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분은 정확히 어떤 관계인가? 도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분히 답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이 치료 때문에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지낸다? 누군가 낮게 웃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쉽게 사는군. 나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도겸이 바로 대답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등을 살짝 눌렀다.
싸움이 커지길 원치 않았다. 하지만 백정희 여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도겸아, 어른들 앞에서 분명히 말해. 저 아이와 너는 관계가 있니? 식탁 위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다. 하루는 무슨 말인지 몰라 갈빗집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도겸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아이 앞에서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백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녀는 옆에 있던 나윤에게 눈짓했다. 나윤은 당황한 얼굴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 손끝이 싸늘해졌다. 백정희 여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에게 상처 주자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문제를 명확히 하자는 거죠. 문채린 씨가 떳떳하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루는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를 어른들 체면 싸움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순간 하루가 작게 물었다. 엄마, 검사 아파? 나는 숨이 막혔다. 도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그대로 찢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날카롭게 울렸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도겸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백정희 여사의 눈이 커졌다. 너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어른이라면 아이 앞에서 이런 짓 하지 마셨어야죠. 도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하루가 누구 아이인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공포를 느끼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채린이를 몰아세워서 얻은 결과는 어떤 것이든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순간 도겸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이 남자는 정말 5년 전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번에는 나를 혼자 두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더 무서워졌다. 희망은 절망보다 더 위험할 때가 있었다. 희망을 품으면 다시 잃었을 때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겸은 하루를 안아들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자. 나는 망설이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았다. 뒤에서 백정희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문을 나가면 너도 감당해야 할 거다. 도겸은 돌아보지 않았다. 이번엔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창동 집을 나왔다. 마당의 소나무 사이로 가을바람이 불었다. 하루는 도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나는 그 옆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는 것만으로 하루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진실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셋의 삶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평창동 집을 나온 뒤 차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다. 하루는 울다 지쳐 뒷좌석에서 잠들었고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늦가을의 서울 밤거리는 차갑고도 화려했다. 북악터널을 지나 도심 쪽으로 내려오자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길게 미끄러졌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5년 동안 진실을 숨기면 하루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도겸을 멀리하고 그의 가족을 피하고 하루에게 아빠는 먼 곳에 있다고 둘러대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조용히 지나갈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피는 말보다 먼저 흔적을 드러냈고 사랑은 미움보다 질기게 남아 있었으며 거짓말은 아이의 작은 얼굴 위에서 매일 조금씩 들통나고 있었다. 도겸은 운전대를 잡은 채 낮게 말했다. 미안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사과를 받아들일 힘도 밀어낼 힘도 없었다. 한참 뒤에야 나는 물었다. 너희 어머니가 결국 검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도겸의 턱선이 굳었다. 내 허락 없이 하루 몸에 손대는 일은 절대 없게 할 거야. 내 허락이 문제가 아니야.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람을 보내고 서류를 만들고 나를 궁지에 몰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겠지.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내 두려움을 증명했다. 백정희 여사는 단순히 아들을 아끼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백도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사업처럼 관리해 온 사람이었다. 그 사업에 내가 끼어드는 순간 그녀는 나를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로 보았고 하루는 확인해야 할 변수로 보았다. 성수동 집에 도착했을 때 하루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도겸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문득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의 품에 안긴 하루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아이의 이마가 그의 어깨에 닿고 작은 손이 그의 셔츠 깃을 잡고 도겸이 아이의 등을 토닥이는 장면은 오랜 시간 비어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행복해하지 못했다. 행복은 진실을 요구했고 진실은 나를 벼랑 끝으로 데려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도겸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다. 나는 하루방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물었다. 검사, 할 생각이지. 도겸은 손을 멈추었다. 언젠가는 해야 해. 그 대답을 예상했는데도 가슴이 아팠다. 왜?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니라고 믿어주면 안 돼? 도겸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더 많았다. 체리나 믿고 싶어서 확인해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또 도망치지 않게 하려면 나도 흔들리지 않을 근거가 필요해. 하루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아. 하루가 내 아들이 아니어도 나는 너희 둘을 그냥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어머니와 이 집안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종이를 믿겠다는 거네. 도겸은 아픈 얼굴로 말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든 시간도 5년이야. 나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 말을 반박하지 못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 위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무도 완전히 피해자는 아니었고 아무도 완전히 가해자만도 아니었다. 다만 하루만큼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래서 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하루가 어른들의 잘못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 것이 싫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 누군가의 혈통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도겸은 집의 보안을 강화했다. 어린이집에는 직접 연락해 하루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사람을 나와 도겸 둘로 제안했고 관리실에도 외부인의 방문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그는 변호사와도 통화했다. 나는 그의 통화 내용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미성년자 동의 없는 시료 채취, 친권 양육권, 개인정보 같은 단어들이 들릴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5년 동안 하루를 혼자 키우며 법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내게 법은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 쓰는 어려운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법이 내 아이를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내 아이를 빼앗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 백정희 여사는 연락하지 않았고 나윤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병원 쪽으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청담동 치과 직원들 사이에서 원장이 아이 딸린 여자를 집에 들였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일부 고급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했다. 도겸은 내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밤마다 서재에서 늦게까지 전화를 받았다. 사생활 문제입니다. 진료 품질과는 무관합니다. 투자 일정에는 영향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나는 그 침착함이 얼마나 많은 인내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소문의 출처가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백정희 여사가 직접 흘렸을 수도 있고 나윤이 감정적으로 주변에 말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람은 따로 있었다. 한서그룹 막내딸 한재희. 도겸과 선을 보기로 되어 있었다던 여자였다. 그녀는 어느 날 치과 로비에 직접 나타났다. 나는 그날 하루에 두 번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었다. 하루는 치료 후 회복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고 나는 물을 가지러 로비 쪽으로 나갔다가 그녀를 마주쳤다. 한재희는 고급스러운 회색 코트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태생부터 부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문채린 씨죠. 나는 긴장했다. 누구신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한재희예요. 도겸 오빠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사람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예의 바르게 웃었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노골적인 모욕은 맞서 싸울 수 있지만 정중한 경멸은 사람을 더 깊이 찌른다. 제이는 조용한 상담실로 나를 데려가자고 했다.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아이 이야기도 관련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핸드백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사진 속에는 내가 하루를 안고 성수동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 어린이집 앞에서 도겸과 함께 하루를 데려오는 모습, 병원 뒷문으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는 피가 식는 느낌이었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제희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이런 방식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백 여사님이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문채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사진을 밀어냈다. 스토킹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조용히 사라지라는 뜻이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도겸 오빠에게서 떨어져 주세요. 아이 치료비가 문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치료는 계속 받게 해드릴게요. 원하시면 좋은 아파트 전세도 마련해 드릴 수 있고요. 그녀는 정말로 선의를 베푸는 사람처럼 말했다. 문채린 씨, 솔직히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요. 도겸 오빠와 당신은 사는 세계가 달라요. 사랑 하나로 버티기엔 오빠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시선도 너무 많아요. 아이에게도 그게 좋을까요? 나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말은 백정희 여사와 닮아 있었다. 다만 더 젊고, 더 세련되고, 더 교양 있는 방식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을 뿐이었다. 한재희 씨,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도 제가 어디에 어울리는지 잘 알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매일 느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요. 저는 돈 때문에 도겸 씨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아이를 데리고 거래하듯 자리를 옮기지도 않을 겁니다. 제이의 미소가 아주 조금 굳었다. 그럼 아이가 도겸 오빠 아이라는 뜻인가요?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역시 그렇군요. 아니에요. 내가 급히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제이는 테이블 위 사진을 다시 챙겼다. 문채린 씨 비밀은 오래 못 가요. 특히 백 여사님이 알고 싶어 하는 비밀은 더더욱. 그때 문이 열렸다. 도겸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한재희 씨. 제이는 놀라지 않은 척 웃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뭐 합니까? 걱정돼서 왔어요. 오빠가 요즘 이상한 일에 휘말렸다고 하니까. 도겸은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 봉투를 보았다. 그건 두고 가세요. 제이의 표정이 흐려졌다. 오빠 저는 도와주려는 거예요. 남의 아이와 여자를 몰래 찍은 사진으로 도와준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서웠다. 제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오빠가 이러면 백 여사님만 더 화나실 거예요. 우리 집도 그냥 있지 않을 거고요. 병원 확장 투자, 한서 쪽에서 빠지면 타격 큰 거, 오빠도 알잖아요. 도겸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빠지십시오. 투자도, 혼담도, 제 인생에서도. 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진심이에요? 처음부터 진심 아니었던 적 없습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은 제가 정합니다. 제이는 나를 한번 노려본 뒤 상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았다. 도겸은 사진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미안해. 또 사과였다. 나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과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 알아. 이제 병원까지 끌려 들어왔어. 하루 어린이집도 우리 일상도 누군가 찍고 있었어. 나는 네 옆에 있으면 계속 이런 일을 당해야 해? 도겸은 내 앞에 앉았다.
그래서 내가 더 확실히 정리할 거야. 어떻게?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검사하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와? 체리나, 검사 결과 나오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루가 내 아들이라고 나오면 내 어머니가 우리를 반겨줄 것 같아? 아니면 한재희 씨가 물러날 것 같아? 아니야. 더 심해질 거야. 그때부터 하루는 내 아들이 아니라 백씨 집안 손자가 되겠지.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나는 그게 무서워. 네가 아니라 네 이름이, 내 집안이, 내 세계가 무서워. 도겸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하루가 내 아들이라면 그 아이는 내 아들이기도 해. 그 누구도 너에게서 하루를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약속은 쉽지. 내가 비웃듯 말했다. 네가 5년 전에도 나를 지키겠다고 했어. 그런데 내 어머니가 나를 만났을 때 너는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혼자 도망쳤어. 도겸의 얼굴이 아프게 일그러졌다. 그때의 나를 용서하라는 말은 안 해. 하지만 지금의 나까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5년 전 그날에 갇혀 있어야 해. 나는 그의 눈을 피했다. 믿고 싶었다. 정말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음은 의지로만 생기지 않는다. 너무 오래 무너졌던 사람은 누군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이 자신을 끌어올릴지 밀어낼지부터 의심하게 된다. 그날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하루를 재우고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다시 도망치려는 것은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도망치려 했는지도 모른다. 머리는 아니라고 했지만 손은 아이 옷을 접고 있었다. 그때 하루가 잠에서 깨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또 이사가? 나는 얼어붙었다. 하루는 눈을 비비며 앉았다. 나 도겸 삼촌 집 좋은데, 삼촌이랑 블록도 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루야, 엄마가 미안해. 아이는 내 목을 감싸며 말했다. 엄마 왜 자꾸 미안해? 내가 아파서 그래? 그 말에 나는 결국 울고 말았다. 아이는 어른의 죄책감을 너무 빨리 배운다. 내가 세상을 피하려고 할수록 하루는 자기 탓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사실이 나를 멈추게 했다. 도겸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캐리어를 꺼낸 것을 보았지만 화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하루 옆에 앉았다. 하루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삼촌이랑 약속 하나 할래? 무슨 약속? 하루가 아프지 않게 끝까지 치료받는 약속.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않고 엄마나 삼촌한테 말하는 약속. 하루는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 도겸은 아이의 손가락에 자기 손가락을 걸었다. 그 모습을 보던 나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가족처럼 느끼고 있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질 감정이 아니었다. 며칠 뒤,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하루의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낮잠 시간에 갑자기 울며 엄마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놀라 어린이집으로 달려갔다. 성수동 골목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은 평소처럼 밝고 따뜻했지만 원장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하루를 보려고 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하시면서요. 내 심장이 붙는 줄 알았다. 누구요? 성함은 말씀 안 하셨는데 차림새가 아주 단정하셨고 기사분이 같이 계셨어요. 저희가 등록된 보호자가 아니라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바로 백정희 여사를 떠올렸다. 원장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 두고 가셨어요. 봉투 안에는 장난감 상품권과 함께 짧은 메모가 있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손이 떨렸다. 협박보다 더 끔찍한 문장이었다. 그녀는 하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도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린이집으로 왔다. 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보호자 제안을 다시 확인한 뒤 그는 차 안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폭발했다. 봤지? 내가 뭘 했어. 내 어머니는 멈추지 않아. 하루에게까지 손을 뻗잖아. 도겸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오늘 바로 어머니 만나러 갈게. 가서 뭐라고 할 건데? 화내면 끝나? 그분은 네가 화낼수록 나를 더 미워할 거야. 도겸은 나를 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야.
정면으로 말할 거야. 무슨 말을?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하루가 내 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리고 그렇든 아니든 너희 둘은 내가 지킬 사람이라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말이 현실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도겸은 평창동 집으로 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따라가면 또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성수동 집에서 하루를 안고 기다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어 도겸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짙게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라고 하셨어? 그는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검사하라고 하셨어.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하루가 내 아들이면 데려오겠다고 하셨다. 예상했던 말인데도 실제로 들으니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는 벽을 짚었다. 봤지? 내가 왜 무서워하는지 이제 알겠지. 도겸은 빠르게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그래서 내가 먼저 법적으로 준비할 거야. 너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법이 내 어머니를 막을 수 있어? 막아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체리나, 이제 네가 나한테 모든 걸 말해줘야 해. 5년 전 떠난 날부터 하루를 낳은 날까지 무엇이 있었는지. 그래야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이야기는 내가 가장 깊이 묻어둔 시간이었다. 혼자 임신 사실을 알았던 날, 낡은 고시원 방에서 입덧을 참으며 일했던 날, 병원비가 없어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을 전전했던 날, 출산 당일 보호자 이름을 적지 못해 간호사에게 불쌍한 눈빛을 받았던 날, 그 모든 시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다시 살아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다. 나는 그 밤 도겸에게 처음으로 모두 말했다. 5년 전 압구정 카페에서 그의 어머니를 만난 일, 영화관 앞에서 그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던 말을 들은 일, 그날 도망친 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노량진 고시원으로 숨어든 일, 2달 뒤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차마 연락하지 못한 일까지. 처음에는 지우라는 말 들을까봐 무서웠어. 나는 울면서 말했다. 그 다음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까봐 무서웠어. 내 인생이 나 때문에 망가질까봐.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늦어서 무서웠어. 하루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는 네가 하루를 빼앗아 갈까봐 무서웠어. 도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는 매일 생각했어. 오늘만 버티자, 하루만 지키자.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5년이 지나 있었어. 도겸은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체리나. 그는 내 이름을 부르다 말고 숨을 골랐다. 너 혼자 그 시간을 버티게 해서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 잘못만은 아니야. 아니.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몰랐다는 말로 다 피해갈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도망칠 만큼 외로웠다면 내가 너를 충분히 안심시키지 못한 거야. 그 말에 나는 더 울었다. 5년 동안 나는 누구에게도 내 선택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나를 미련한 여자, 아이 아빠도 모르는 여자,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라고 쉽게 판단했다. 그런데 도겸은 처음으로 내 선택의 중심에 있던 두려움을 보아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검사는 하되 도겸과 나의 동의 아래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하루에게는 건강검사를 하는 거지라고 설명하고 아이가 겁먹지 않도록 도겸이 직접 동행하기로 했다. 나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일주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도겸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나는 작은 소리에도 놀랐다. 하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도겸과 더 가까워졌다. 밤마다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그의 방 앞에 서 있었고 도겸은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아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루가 잠든 뒤 그는 종종 방문 앞에 서서 아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기다림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결과가 나오는 날 우리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검사기관으로 갔다.
도겸은 내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팔꿈치가 닿을 만큼 가까이 걸었다. 결과지를 받는 순간 내 귀에는 주변 소리가 모두 멀어졌다. 흰 봉투 안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이 5년의 침묵을 끝낼 것이었다. 도겸은 봉투를 뜯기 전 나를 보았다. 네가 먼저 볼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이 떨려서 들 수조차 없었다. 도겸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의 눈동자가 글자를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워 속삭였다. 뭐라고 나왔어? 도겸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의 목소리가 깊게 떨렸다. 친자 확률 99.9999%. 그는 종이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하루는 내 아들이야. 나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종이로 확인했을 뿐인데도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앉자 도겸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내 두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5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왔다. 그 진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벌주었다. 나는 도겸에게서 아들을 빼앗았고 하루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으며 나 자신에게서 사랑받을 기회를 빼앗았다. 그 모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었다. 도겸은 내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고 낮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제 혼자 안 둬.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결과를 안 백정희 여사는 예상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곧장 도겸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를 평창동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다. 백가의 손자라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말도 했다. 도겸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자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나에게 연락했다. 친권 확인, 양육 환경 조사, 아이의 복지, 경제적 능력 부족 같은 단어들이 서류에 박혀 있었다.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도겸은 서류를 보자마자 자기 변호사에게 넘겼고 나에게 말했다. 겁먹지 마. 이건 압박이야. 실제로 하루를 데려가기는 어려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과 사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백정희 여사는 나를 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아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며칠 뒤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 청담 유명 치과 원장, 아이 있는 여성과 동거 논란이라는 제목이었다. 실명은 없었지만 아는 사람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었다. 성수동 고급 아파트, 소아 환자 보호자, 한서그룹 혼담 파기, 숨겨진 아이. 댓글들은 잔인했다. 돈 보고 들러붙었겠지.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 아니냐. 부잣집 남자 하나 물었네. 나는 그 글을 보자마자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숨이 막혔다. 내 삶이, 하루의 존재가 사람들의 심심풀이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도겸은 즉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병원 홍보팀도 움직였고 게시글은 몇 시간 만에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남았다. 어린이집 엄마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반찬가게 소담 언니에게도 연락이 갔다. 나는 밖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졌다. 하루가 어린이집에서 무슨 말을 들을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도겸에게 화를 냈다. 이게 네가 말 안 지킨다는 거야. 하루 이름은 안 나왔지만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 우리 애는 뭐가 돼? 도겸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말 그만해. 나는 울부짖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 내가 두려워한 게 다 맞았잖아. 내 옆에 있으면 하루가 다친다고 했잖아. 도겸은 내 분노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서서 맞았다. 맞아, 네가 맞았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도겸은 뜻밖의 결정을 했다. 그는 병원 공식 채널을 통해 짧은 입장문을 냈다. 사생활에 관한 악의적 유포와 불법 촬영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오랜 동반자로서 제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도겸에게 그 선언은 병원 이미지와 집안 기대를 모두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걸 알고도 했다. 5년 전 영화관 앞에서 나를 지키지 못했던 남자가 이번에는 세상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았다. 백정희 여사는 경로했다. 그날 밤 평창동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도겸은 나와 하루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집에서 숨어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하루는 소담 언니에게 맡기고 나는 택시를 타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도겸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 싸움은 도겸 혼자 할 일이 아니었다. 내 아이의 문제였고 내 인생의 문제였다. 평창동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다리는 여전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배를 눌렀고 오래된 집사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백정희 여사와 나윤, 몇몇 친척, 그리고 도겸이 있었다. 모두가 나를 보고 놀랐다. 도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체리나 왜 왔어? 나는 그를 지나 백정희 여사 앞에 섰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백정희 여사는 차갑게 웃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어머님께서 제 아이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셨으니 저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맞습니다. 하루는 도겸 씨의 아들입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도겸 씨에게도 하루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도겸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하루를 낳고 키운 시간은 거짓이 아닙니다. 밤새 열나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돌던 사람도 저였고 어린이집 첫날 울던 아이를 달래던 사람도 저였고 아이가 아빠가 뭐냐고 물을 때마다 혼자 울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버리지 않았고 부족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제게 엄마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백정희 여사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어머님은 저를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백가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루를 집안 체면을 회복할 도구로 보지는 말아주세요. 하루는 백씨 집안의 손자이기 전에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입니다.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또 상처받아야 할 아이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끝에서 조금 떨렸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이번에는 울고 싶지 않았다. 나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하루 얼굴 보면 백정희 여사가 날카롭게 그녀를 보았다. 나윤은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그 짧은 말만으로도 충분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루가 도겸의 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혼자 키웠다는 사실을. 도겸은 내 옆으로 와섰다. 어머니, 저는 채린이와 결혼할 겁니다. 거실이 다시 술렁였다. 나는 놀라 그를 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어머니만 바라보았다. 하루를 제 호적에 올릴 겁니다. 하지만 채린이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채린이는 하루 엄마이고 제가 평생 갚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이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백정희 여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당혹감과 상실감이 보였다. 그녀는 아들을 통제해 왔지만 지금 눈앞의 도겸은 더 이상 그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아들이 아니었다. 너는 결국 저 여자 때문에 모든 걸 버리겠다는 거니? 도겸은 조용히 대답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되찾는 겁니다. 제 가족을.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었다. 백정희 여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같은 편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겸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고 한강 위로 밤안개가 내려앉고 있었다. 도겸은 한참 뒤 말했다. 오늘 네가 한 말, 하루가 언젠가 들으면 자랑스러워할 거야.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도 무서워. 알아. 내 어머니가 물러설 것 같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질 것 같지도 않아. 그것도 알아.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늘은 조금 덜 무서워. 도겸은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그럼 됐어. 오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성수동 집에 도착하자 하루는 소담언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도겸은 문가에 서서 아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다가와 하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하루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다. 아빠. 그 단어가 마침내 이 집 안에서 조용히 태어났다. 아직 하루에게 직접 말한 것은 아니었다.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만 묻어두지는 않아도 되었다. 그 밤, 나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다. 남산 타워 아래에서 웃고 있던 24세 나와 26의 도겸. 사진 속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사랑이 가난보다 강할 거라고 믿었고 세상의 시선도 언젠가는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믿음은 한때 부서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다 다시 서랍에 넣지 않았다. 대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세워두었다. 도망치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숨겨둔 진실 위에 새로운 삶을 세워야 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현실은 기다렸다는 듯 우리를 덮쳐왔다. 밤새 조금은 단단해졌다고 생각했지만 해가 뜨면 사람은 다시 세상의 시선 앞에 놓인다. 도겸의 공식 입장문 이후 병원에는 기자를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고 예약실 직원들은 고객들의 불편한 질문을 받아내느라 얼굴이 창백해졌다. 성수동 집 앞에도 낯선 차가 몇 번씩 서성였다. 도겸은 경비를 강화하고 변호사를 통해 경고장을 보냈지만 한 번 흘러나간 소문은 물처럼 틈을 찾아 퍼졌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남자와 재회했고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친자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야기를 완성해 버렸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낳았는지, 5년 동안 어떤 밤을 지나왔는지, 도겸이 어떤 후회를 품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하루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우리를 괴롭혔다. 아이는 아직 4살이었다. 아빠라는 말의 무게를 온전히 알 나이는 아니었지만 사랑받는 것과 버려지는 것의 차이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며칠 동안 도겸은 아이에게 평소처럼 책을 읽어주고 약을 챙기고 유치원 준비물을 같이 챙겨주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자주 흔들렸다. 하루가 무심코 삼촌은 왜 우리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아? 라고 물을 때마다 도겸은 숨을 고르며 삼촌 집이니까 라고 답했다. 하루는 다시 그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물었고 그때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 될 줄은 몰랐다. 결국 우리는 어느 일요일 오후 하루에게 진실을 아주 천천히 말하기로 했다. 성수동 서울숲에 다녀온 날이었다. 날씨는 맑았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하루는 공원에서 비눗방울을 쫓아다니다 지쳐 도겸의 등에 엎여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가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소파에 앉았을 때 도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옆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도겸은 한참 동안 하루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루야, 삼촌이 하루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하루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뭔데? 도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사실 삼촌은 하루를 아주 오래전부터 만나야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너무 늦게 알게 됐어. 그래서 하루가 아팠을 때도 엄마가 힘들었을 때도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 하루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도겸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하루가 괜찮다면 이제부터 삼촌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거실은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멈췄다. 하루는 도겸을 바라보다가 나를 보았다. 엄마, 진짜야?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도겸 삼촌이 하루 아빠야.
하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작은 머릿속에서 그 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하루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빠가 나 버린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도겸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는 아이를 끌어안고 낮게 말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았어. 하루를 버린 게 아니야. 몰랐던 거야. 그래도 하루가 혼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루는 도겸의 품에서 한참 가만히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안 없어져? 도겸은 아이를 더 꽉 안았다. 응, 절대 안 없어져. 그날 처음으로 하루는 도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빠라고 불렀다. 그 짧은 두 글자는 도겸을 무너뜨렸고 나 역시 무너뜨렸다. 하지만 이번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백정희 여사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그녀는 도겸에게 호적 정리와 양육 관련 절차를 자신이 아는 법무법인에 맡기겠다고 했다. 도겸은 단호히 거절했다. 하루는 물건이 아닙니다. 집안 이름에 맞춰 정리하는 대상도 아니고요. 채린이와 제가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 이후 백정희 여사는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불길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방식의 압박이 시작되었다. 병원 이사회에서 도겸의 원장직과 확장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서그룹 쪽 투자가 빠지겠다는 통보도 들어왔다. 도겸의 일부 친척들은 사생활 하나 관리 못하는 사람이 병원 재단을 맡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 모든 말의 중심에는 나와 하루가 있었다. 나는 도겸에게 말했다. 네가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어. 도겸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잃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 그게 무슨 차이야. 잃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빼앗기는 거고 정리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밤마다 서재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는 병원 재정 자료를 다시 보고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직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곳에 연락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 두려웠다. 5년 전 내가 떠난 이유도 결국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도망은 잠시의 상처를 피하게 해줄 뿐 남은 사람들에게 더 깊은 구멍을 남긴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다.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다. 백나윤이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얼굴이 아니었다. 성수동 집 문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다. 하루 주려고 샀어요. 공룡 스티커. 나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유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지나가다 보여서요. 나는 그녀를 거실로 들였다. 하루는 처음엔 낯을 가렸지만 스티커를 보자 금방 눈을 반짝였다. 고모가 준 거야? 그 말에 나윤의 얼굴이 굳었다. 고모. 그녀는 그 단어가 자신에게도 새로운 관계를 부여한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한참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응, 고모가 준 거야. 하루는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나유는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루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유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처음에 너무 함부로 말했어요. 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사과는 고마웠지만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나유는 스스로도 그걸 아는 듯했다.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말로 핑계대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는 오빠가 우리 집 기대를 저버리는 게 싫었어요. 오빠는 늘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를 보고 나니까 모르겠어요. 그 애가 오빠 어릴 때랑 너무 닮았어요. 웃을 때 눈 접히는 것도, 밥 먹을 때 왼손으로 그릇 잡는 것도.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엄마도 사실 봤어요. 봤는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5년 동안 우리가 한 짓도 같이 봐야 하니까. 그 말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백정희 여사가 하루를 미워해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서 더 강하게 버티는 것일지도 몰랐다. 물론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용서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의 독함 뒤에 숨은 두려움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분노의 모양도 달라진다. 며칠 뒤
도겸은 불법 촬영과 온라인 유포의 출처를 확인했다. 처음에는 한제이 쪽 사람이라고만 여겼지만 조사 결과는 더 복잡했다. 한서그룹 홍보대행사 직원이 사설 심부름 센터를 이용했고 그 자료 일부가 백정희 여사 측근에게도 전달된 정황이 있었다. 제이는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소한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도겸은 그녀를 병원으로 불렀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제이는 처음보다 많이 지친 얼굴이었다. 그녀는 도겸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려 했지만 증거 자료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더 이상 웃지 못했다. 도겸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서 끝냅시다. 다시는 채린이와 하루 주변에 사람 보내지 마십시오. 온라인 유포와 불법 촬영건은 법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한서그룹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원치 않으면 최소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셔야 합니다. 제이는 나를 보았다. 한때 나를 정중하게 밀어내던 여자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패배감이 더 많았다. 나는 도겸 오빠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고 우리 집도 백 여사님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빠는 단 한 번도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억울했어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나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상처가 내 상처를 지우지는 않았지만 그녀 역시 누군가의 기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보였다. 제이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아이에게는 미안합니다. 그건 선을 넘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싸움의 한 축은 그렇게 무너졌다. 하지만 가장 큰 벽은 여전히 백정희 여사였다. 그녀는 도겸의 결혼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루를 인정하되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날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도겸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다. 하루는 백가에서 책임지고 키우고 나는 충분한 보상금을 받고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도겸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하루에게 엄마를 빼앗자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백정희 여사는 맞받아쳤다. 그럼 네가 저 여자 하나 때문에 평생 손가락질 받게 둘 수는 없어. 손가락질은 제가 감당합니다. 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사람을 찢어놓고 계세요. 그날 이후 도겸은 평창동 집 출입을 끊었다. 설날 차례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성수동 집에서 조촐하게 떡국을 끓였다. 나는 떡국에 계란지단을 올리고 하루가 좋아하는 소고기 고명을 듬뿍 넣었다. 도겸은 서툰 손으로 전을 부치겠다고 나섰다가 동태전 한쪽을 태웠고 하루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 웃었다. 화려한 차례상도 값비싼 선물도 친척들의 인사도 없었지만 그날 우리 셋은 처음으로 가족처럼 아침을 먹었다. 하루는 떡국을 먹다 말고 물었다. 아빠, 나 이제 5살이야? 도겸은 웃으며 말했다. 응, 1살 더 먹었네. 하루는 곧장 나를 보며 말했다. 그럼 엄마도 1살 더 먹었어? 나는 웃음이 터졌다. 오래간만에 집안에 긴장 없는 웃음이 퍼졌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가족은 대단한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실수를 웃어주고 아픈 사람 곁에 남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러나 백정희 여사는 결국 무너지는 방식으로 찾아왔다. 설 연휴가 끝난 뒤 그녀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다. 과로와 혈압 문제였다. 도겸은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도 하루를 데리고 따라갔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다. 그녀가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할머니 아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대답 대신 아이의 외투를 입혔다. 미움이 있어도 아이에게 미움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았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백정희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지만 하루가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가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루는 작은 손에 쥔 귤 하나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프면 비타민 먹어야 돼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다. 백정희 여사는 귤을 받지 못하고 아이만 바라보았다. 하루의 얼굴에는 계산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아픈 어른에게 귤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한참 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귤을 받았다. 고맙다. 그 한마디는 작았지만 얼어붙은 강 위에 처음 생긴 실금 같았다. 그날 이후 백정희 여사는 조금씩 달라졌다. 극적으로 따뜻한 할머니가 된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말투가 차가웠고 나를 이름 대신 문씨라고 불렀으며 도겸이 내 편을 들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하루에게는 다른 얼굴을 보였다. 병실에 다시 온 하루가 삐뚤빼뚤 그린 그림을 건네자 그녀는 그것을 침대 옆 서랍에 넣지 않고 벽에 붙여달라고 했다. 하루가 할머니 집에는 공룡 있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다음번에 공룡책을 사두겠다고 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긴 겨울이 끝나기 전에 가장 먼저 녹는 것은 늘 아주 얇은 가장자리부터였다. 며칠 뒤, 백정희 여사는 나를 혼자 병실로 불렀다. 나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한동안 창밖을 보다가 말했다. 나는 도겸이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뜻밖의 말이었다. 그녀는 내 쪽을 보지 않은 채 계속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아이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집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병원 재단을 지키려고 도겸이를 완벽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싫었던 게 아니에요. 도겸이가 내 손에서 벗어날까봐 싫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렇다고 내가 한 일이 정당해지는 건 아니겠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용서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아팠고 너무 많은 밤을 혼자 울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아직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백정희 여사는 눈을 감았다.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하루 앞에서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루가 할머니를 미워하며 자라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군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강해서 버틴 게 아닙니다. 버티다 보니 강해 보이게 된 것뿐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병실 창밖에는 늦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도겸과 나의 결혼은 거창하지 않게 진행되었다. 처음에 도겸은 호텔 예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웃으며 서 있을 자신이 없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결혼이 아니라 서로에게 다시 약속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우리는 봄이 시작되는 날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작은 한옥 갤러리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초대해 조촐한 식을 올렸다. 마당에는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나무 창살 사이로 따뜻한 햇빛이 들어왔다. 소담 언니는 내 손을 잡고 울었고 나유는 하루의 한복 고름을 고쳐 매주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다. 백정희 여사는 식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끝내 환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내가 입장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어도 그날 그녀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도겸은 서약을 읽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나는 한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내 아이가 자라는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를 평생 핑계로 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문채린과 문하루 두 사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늦게 온 만큼 더 오래 곁에 있겠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준비한 종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냥 마음속 말을 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버티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기대는 것도 용기라는 걸 배웠습니다. 도겸 씨, 다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힘들면 말하고 두려우면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게 사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하루는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다가 갑자기 외쳤다. 엄마 아빠 울지 마.
그 말에 모두가 웃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결혼식이었다. 완벽하지 않아서 더 우리다웠다. 결혼 후에도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도겸의 병원은 투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백정희 여사와 나는 여전히 자주 부딪혔다. 그녀는 하루 교육 방식에 간섭했고 나는 아이를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맞섰다. 하루가 영어 유치원보다 동네 숲 체험을 더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녀는 못마땅해했고 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하루는 백가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도망치는 대신 설명하고 필요하면 맞섰다. 백정희 여사도 점차 물러서는 법을 배웠다.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도겸은 하루에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서툴지만 성실하게 노력했다.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누구보다 먼저 체온계를 들고 뛰어왔고 유치원 발표회 날에는 오전 진료를 모두 비우고 가장 앞줄에 앉았다. 하루가 무대 위에서 율동을 하다 박자를 놓쳤을 때도 도겸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얼굴로 박수를 쳤다. 어느 밤 하루는 잠들기 전 도겸에게 물었다. 아빠, 나 어릴 때 왜 사진에 아빠 없어? 도겸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방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도겸은 아이 옆에 누워 조용히 말했다. 아빠가 늦게 와서 그래. 대신 앞으로 사진에는 계속 있을게. 하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럼 많이 찍자. 엄마랑 셋이. 그날 이후 우리 집 거실 벽에는 사진이 하나둘 늘어났다. 서울 숲에서 찍은 사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탄 사진, 부산 해운대 여행에서 모래성을 만든 사진, 평창동 할머니 집 마당에서 송편을 빚은 사진까지. 비어있던 시간이 사진으로 다 채워질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직접 채워갈 수 있었다. 몇 년이 지나 하루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우리는 성수동 집에서 조금 더 따뜻한 동네로 이사했다. 도겸은 병원 확장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고 소아치과 진료와 취약계층 아동치료 지원을 함께하는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그는 하루 때문에 알게 된 빚이라고 말했다. 나는 반찬가게 일을 그만두고 아이 돌봄과 병원 재단 행정 일을 조금씩 도왔다. 예전에 나는 도움받는 것을 빚으로만 여겼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받은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방법도 배웠다. 망원동 반지하 방에서 밤새 아이를 안고 울던 나를 생각하면 지금의 삶은 여전히 믿기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삶이 공짜로 주어진 행운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마주보고 다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나는 안다. 백정희 여사는 완벽한 할머니가 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말은 날카로웠고 하루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 아이를 시무룩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 몰래 공룡책과 딸기 케이크를 사오는 사람도 그녀였다. 어느 추석 하루가 송편 반죽을 온통 손에 묻히고 할머니, 이건 공룡 송편이야 라고 내밀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오랜 미움이 아주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용서는 한순간에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 앉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자라는 것인지도 몰랐다. 가끔 나는 그날 밤을 떠올린다. 청담동 치과 진료실에서 마스크를 벗던 도겸의 얼굴, 내가 죽었다고 말했던 아이 아빠가 사실 눈앞에 살아서 있던 순간, 그리고 도망치려는 나를 붙잡던 그의 낮은 목소리. 만약 그날 하루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서로를 모른 척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망원동 반지하에서 하루를 키우며 점점 더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살았을 것이고 도겸은 청담동 병원에서 성공한 원장으로 불리며 마음 한구석이 빈 채 살아갔을 것이다. 삶은 때로 가장 아픈 방식으로 우리를 진실 앞에 세운다. 그 순간에는 잔인하다고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그 아픔이 닫힌 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알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나는 말하고 싶다. 사랑은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는 일이 아니고 가족은 피만으로 완성되는 이름도 아니다. 사랑은 두려워도 도망치지 않는 것이고 가족은 늦었더라도 돌아와 책임지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고 실수했다는 이유로 평생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도 없다. 다만 상처를 숨기기만 하면 그 상처는 언젠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 번진다. 나에게 그 약한 사람은 하루였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아이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과 완전히 등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진실하고 용기 있는 어른이 되는 것임을. 지금도 하루는 가끔 내게 묻는다. 엄마 아빠랑 왜 늦게 만났어? 그러면 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한다. 엄마랑 아빠가 길을 조금 잃었어. 그런데 하루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 하루는 그 말을 들으면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는다. 도겸은 옆에서 괜히 헛기침을 하며 눈가를 훔친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가 잃어버린 5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남은 시간까지 잃어버린 채 살 필요는 없다. 사람은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 때문에 망가진 마음을 어떻게 안고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그날 밤 하루가 잠든 뒤 도겸은 베란다에서 한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 섰다. 오래전에는 이 사람 옆에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는 달랐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위아래로 보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시간을 잃었고 같은 아이를 사랑했고 같은 상처를 지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다. 도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체리나, 돌아와 줘서 고마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혼자 돌아온 게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온 거야. 그는 웃었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5년 전의 소년 같은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심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